네, 오늘 그 생각 코딩 북리뷰할 책은 바로 이제 헤빗이라는 책이에요. 헤빗. 네. 그래서 그 습관과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책들이 있을 건데 이분이 그래도 습관에 대한 연구만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그 논문만 쓰시는 어떤 연구자인데 30년 만에 단행본을 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다양한 습관과 관련된 내용들도 알고 보면 이분의 연구를 인용한 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습관과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도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뭐 습관의 디테일 뭐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뭐 꽤 많이 있는데 뭐 스마트 체인지라는 그 아트 마크만이라 유명한 인지심리학자의 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요. 뭐 습관의 힘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세 권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 세 권 정도 읽으면 뭐 더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 중에서도 이게 기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래도 3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의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고 사실 이걸만 읽는다고 뭔가 내가 행동에 당장 그 바뀌거나 네. 구체적인 지침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기초로 해서 내 마인드를 습관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그런 전략들을 이 이론에 맞게 헤빗의 이론에 맞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뭔지를 선생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뭐 습관에 대한 전문가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도 습관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 책을 읽는 거고 저는 철저하게 최대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꼭 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고 진행해 볼 거고 네, 오늘도 선생님들을 위해 가지고 2시간 동안 아주 속성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표지는 제가 갖고 있는 표지는 왜 다르냐면 책이 잘 나가가지고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시는 분은 이런 표지를 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도서 개요 말씀드리면요. 우선 책의 제목은 헤빗이고요. 부제는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습관 설계라는 게 무엇인지 5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이해하시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웬디 우드고요.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목차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이따 그 세부적인 내용도 볼 거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먼저 저자 웬디 우드는 30년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해온 습관 설계의 뭐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고 우리의 삶의 43%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분이라고 하고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라든지 뭐 PNG 등의 저명한 학술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저자분이 이 웬디 우드가 이 책을 쓴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우선 이 책을 쓴 배경과 의도가 뭐냐? 우선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지 박약, 내가 나쁜 습관을 못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못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 책에 실려 있는 그 습관이 형성되는 5가지 그 설계 법칙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본 원리들을 알려주고자 그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젖을 목적은 여기 습관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습관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저자를 이해해 보고요. 이제 저희 핵심인 저희 생각 코딩을 통한 독서의 핵심인 독서 코딩을 볼 건데요. 우선 크게 세 장으로 남겨져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은 그 부가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습관에 대한 두뇌부터 이해하는 내용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 목차가 좀 괜찮아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목차를 막 바꾸는데 이 세부적인 목차는 좀 냅뒀어요. 네, 그래서 크게 습관에 대한 두뇌를 이해하는 그 5가지는 비의식적인 자아, 내성 착각, 습관 기억, 반복하는 뇌, 상황 재현인데 크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의식적인 자아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의식적인 자아, 습관은 영원한 지속이다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먼저 습관과 의지에 대한 사례가 나와요. 자기 우선 사촌 동생인가? 네, 사촌 동생의 예를 들면서 사촌 동생인지 조카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지인이 새해만 되면 페이스북에다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난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더래요. 네. 근데 뭐 얼마 안 있어서 뭐 1kg 뺐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부터는 네. 몇 개월이 지나고부터는 계속 그런 글이 안 올라오고 6개월 뒤에는 전혀 살이 안 빠져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지인을 보게 되었다. 네, 그런 얘기를 그 사례로 들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과연 그 지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그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근데 그게 그 지인만이 아니라 미국이 전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보니까 75%가 비만은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응답을 했대요. 미국인의 75%가. 그리고 미국인의 비만인들 중에서 81%가 의지력이 부족한 게 자신이 살을 못 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습관에 대한 우리의 출발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인간의 의지력은 대단히 나약하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인 자아를 되게 과대평가한다. 네. 그리고 인간은 행동을 이끄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먼저 근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그 행동해야지만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를 달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행동의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선 하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개별적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기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의지력과 행동을 이끄는 열정적 동의는 역시 확신적이고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의지력과 지속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지력과 지속성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의지력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내는 건 습관이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의지력이 이제 중요하다. 의지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문화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우리 인간의 행동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의지력과 습관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하는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보면 의지력의 작동 원리는 인간에게는 이제 실행 제어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이게 좀 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마다 처음 내가 그런 다짐을 했지. 네. 내가 뭐 올해 안에 7kg 감량하기로 했지. 뭐 이런 다짐을 동기를 항상 계속 떠올리는 거. 네, 이런 게 실행 제어 기능을 활용한 의지력의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습관은 그런 게 아니래요. 그냥 즉시적이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그냥 행동하는 거.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 비슷한 얘기 나올 텐데 이 책의 핵심은 결국 습관이라는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뇌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맨 처음에 소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지력이 기댈 때는 고민하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네. 이때는 계속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의식적인 자아, 이 습관에 기댈 때는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냥 지속이 되는, 그냥 반복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어려운 얘기 다 모르셔도 괜찮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의지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첫 번째 비의식적인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성 착각이라는 부분인데 내성 착각, 습관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3%라는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밝히신 분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행동이 습관인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이 퍼센테이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 내성 착각이라는 게 무엇이냐, 습관이 왜 눈에 띄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자아에 이루어진다고 과대평가하는 그런 과도한 신념이 있대요. 네, 그게 내성 착각인데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기분 좋고 힘이 되지만 이건 아주 그릇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긴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서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스타킹 4개를 놓고 사람들에게 골라보겠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가장 왼쪽에 있는 것보다 네, 4배 더 많이 선택을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만 봐더라도 우리는 되게 합리적으로 뭔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스타킹 4개가 그렇게 특별하게 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따 더 나오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사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그쪽에 그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어떻게 하면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진열하게 만들었던 그 회사의 기업에 어떻게 보면 농간을 당한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의식적인 자아로 인한 행동의 예로 또 다른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투표라는 행위가 정치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투표를 좀 덜 하게 된다라는 그 결과들이 나왔대요. 네. 이사하면 거기 투표장의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 뭐 그런 거보다 이 환경, 투표하는 환경이 되게 민감하게 이 투표라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자동차 사고에 대한 그 예시도 나오는데 자동차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에서 약 8km 이내에서 발생을 한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주변은 어때요? 되게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의식적인 자아로 넘겨버린 거야 이미. 그러니까 너무 다른 짓을 많이 해. 네, 운전에 집중 안 하고 그렇죠? 네, 핸드폰 한다라든지 스마트폰 하면서 뭐 유튜브를 본다라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이지 않고 비의식적으로 뭔가 많은 행동들을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습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습관은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행동의 근원, 뭐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뭐 더 나아가서는 뭐 구성주의도 있을 텐데 크게 이 두 가지가 심리학의 계파로 봤을 때 뭐 파블로프의 개라든지 등등 다양한 그 이론들은 뭐 자극, 반응, 보상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행동한다 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인지주의 이론은 우리 인간이 행동하는 것은 어떤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개념을 범주할 때 더 빨리 더 잘 배운다. 저희 생각 코딩이 이걸 잘하는 그 학문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계파가 있는데 저자의 생각은 현재는 어느 한편의 주장만으로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인지주의가 행동주의를 모든 것을 다 이제 비판하지만 외부 환경의 자극과 적절한 보상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에 그 기반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인간 행동의 근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둘 중 하나의 이론만을 맞다고 보면 안 되고 둘 다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 사람으로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근대 심리학의 뭐 아버지 같은 사람, 창시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제2의 천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고 또 습관의 지배력이 강할수록 인간의 행동의 목표와 보상에 대해 점점 둔감된다. 습관에 대해서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저자는 뺄 말이 없이 아주 중요한 그 문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상의 노력이 필요 없는 정신의 자동 활동 영역에 더 많이 넘겨줄수록 마음은 본래 처리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쏟을 수 있다. 네, 이게 마지막에도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결국 습관을 만들려는 목표는 결국 그것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습관 형성은 어떤 뭐 보상을 많이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가 아니라 상황을 만드는 거. 그리고 습관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대학교 때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엔 저도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했어요. 의지를 갖기 위해서 다양한 자기계발 책들 읽으면서 맨날 명상하고 좋은 책 읽으면서 자기 체면 걸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내가 의지를 가진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네.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라든지 뭐 전문직 시험 준비한다라든지 그런 것들 또 뭐 좋은 대학교 간다라든지 결국 그런 것들도 보면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황 속에. 근데 거기에 가면 신림동에 가면 예를 들어 고시 공부를 위해서 신림동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으면
혼자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 책을 보기 전이지만 네, 그 10년 넘는 그 15년 전에 내가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어떻게든지. 네, 그래서 돈이 없는데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네, 제가 꼭 배우고 싶다고. 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그 대신 이런 걸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사정을 뭐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어요, 그동안. 네. 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제가 일찍 일어나고 싶다 하면 뭐 기상 스터디 이런 걸 제가 조직을 해 가지고 뭐 9시까지 어디서 모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제가 직접. 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나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선생님들도 의지가 아니라 나는 상황과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듣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들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습관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습관 기억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 제가 그 의미상의 덩어리로 구분하는 것이 청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특강 속에서. 이게 이제 독해와 어떤 기억을 잘하는 거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결국 청킹이에요. 어떤 정보들을 부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로 묶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몸속에 자동화가 되면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청킹이라는 것이 어떤 학습된 것을 끄집어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작동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습관과 관련된 인물의 사례로 뭐 오바마와 주커버그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예시라고 볼 수 있냐면 매일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냐? 많은 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 결정에 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중요한 것에 더 에너지를 쓰는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그런 나의 그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어떤 깨달음이 생겼냐면 제가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도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정말 좋은 도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모든 그 신호들에 노출시키는 거가 과연 올바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스마트폰에 다양한 어플들을 까면 어떤 게 돼요? 알림 설정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알림 설정이 모든 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알림 설정이 오면 계속 내가 필요하지 않는 정보들도 계속 내 눈에 보이잖아요. 계속 눌러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어제 핸드폰을 딱 끄집어내고 알림 설정 보면서 내가 나한테 필요 없는 신호는 다 꺼놨어요. 좋은 신호들만 다 끄집어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는 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유혹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차단시킬 수 있으셔야 되고 거꾸로 선생님들은 고객들을 유혹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유혹하고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는 유혹을 없애고 그런 작업들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고 상황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뇌라는 내용인데 우리 뇌는 시작하는 뇌와 반복하는 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원리 시작하는 뇌는 학습을 하는 뇌고 반복하는 뇌는 습관에 관련된 뇌인데 뭐 이거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그냥 말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다 뭐 암기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의 뇌와 반복할 때 뇌는 다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계속 반복을 해야지만 그 신경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둘 다 중요하겠죠. 어느 한 가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습관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위는 이 조가비액이라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뇌 한가운데에 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뇌가 재설계된다. 네, 그런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상황 제어라는 부분인데 뭐 습관은 투쟁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 일을 많이 했어도 맞습니다. 우리 신경 가속성의 원리에 따라서 반복을 아무리 했어도 예를 들어 영국의 런던에 있던 택시 운전사들이 공간 지각적인 능력이 뛰어났어도 그 사람들이 그 택시 운전 안 하면 그 뇌가 줄어들어요. 네, 두뇌는 계속 개발이 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마시멜로 실험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마시멜로에 대한 실험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거기 핵심이 모든 그 실험을 모두 버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연관성은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요. 네, 이때도 다양한 그 구체적인 실험 전략들을 보면 거기서도 습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네,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전략을 얘기하는데 유혹을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뭐 다른 생각을 뭐 한다라든지 네,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일을 안 하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대요. 그거보다 우리 상황을 제어하는 전략이 훨씬 더 우리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의식적인 자아보다 비의식적인 자아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전략 역시도 금욕을 갖거나 뭐 인내를 하거나 끈기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자동화를 목표로 계속 나를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의식적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습관에 대한 두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인 자아가 아닌 비의식적인 자아를 가지고 두뇌 역시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과 습관에 대한 두뇌 각각을 다 개발해서 우리가 재설계를 하는 그런 두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습관에 대한 이해 하셨다면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습관 설계는 5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상황을 재배열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되게 뭐랄까 예시가 많이 나와서요.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첫 번째, 상황을 재배열한다. 마찰력을 배치한다. 신호를 발견한다.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한다. 반복한다. 이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세요. 상황 재배열 첫 번째, 두 번째 마찰력 배치, 나만의 신호 발견.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영어 같은데 막상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 대부분의 습관과 관련된 책들은 이 용어들만 나와요. 아셨죠? 상황, 마찰, 신호, 행동, 보상, 반복. 여기에 뭐 한 가지 더 더한다면 열망, 뭐 이 정도 단어밖에 안 나와요. 아셨죠? 네. 그래서 습관 설계 첫 번째 원칙 말씀드리면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담배와의 전쟁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 대한 사례를 들어요. 놀랍게도 미국이 저는 할리우드 영화 보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담배 많이 피는 줄 알았는데 현재 흡연 비율이 15%밖에 안 된대요. 한국은 20%, 유럽은 28%인데 미국이 15%밖에 안 되는 지금 이유가 담배 광고 그리고 흡연 억제하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있고 자판기에서 담배 파는 거 없애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환경 흡연을 억제할 만한 그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왔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흡연하는 환경을 방해하면 흡연하는 습관도 방해된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미국의 예를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습관 방해된 내용입니다. 역장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역장 이론이라는 거는 프루트 레빈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연구 그 이론인데요. 결국 추진력과 억제력, 마찰력 이 세 가지가 역장인데요.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은 행동에 가해진 힘 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식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 그리고 환경분의 상황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 마찰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랑 억제하려는 것 사이에 마찰력들이 존재하는데 이 마찰력들을 잘 우리가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 레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변수가 주변 사람들이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을 잘 정리해야 네, 우리가 습관들도 잘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역장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도 주변 사람의 그 환경에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현재 상황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일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습관을 잘 형성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교했을 때 습관을 잘 형성시키는 사람들은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래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나의 상황을 먼저 한번 평가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습관 목록을 쓰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현재 아침부터 잘 때까지의 나의 습관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써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배할 것인가,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정리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습관 설계 법칙의 첫 번째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럼 두 번째 습관 설계 법칙은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해라. 마찰. 이 저자도 자기 책을 읽고 꼭 알았으면 하는 한 가지 개념을 말한 다음에 마찰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찰. 네. 그래서 우리 넷플릭스 마차. 저도 넷플릭스 때문에 며칠 밤을 새웠어요. 며칠 밤을 새서 다양한 컨텐츠를 봤는데 왜 우리가 그거 보게 돼요? 자동으로 계속 넘어가 이게. 그쵸? 우리가 어떤 한 번 버튼 안 눌러도 계속 넘어가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리고 숙련된 셰프들을 보면 그 주방이 가장 완벽한 자동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할 때는 네, 고객들에게 낮은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마찰이 적어야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마찰 전략을 사용했냐면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낮은 마찰을 위해서 그 요가 매트를요 홈트를 위해서 요가 매트를 TV 앞에다 놔뒀어요. 제가 소파랑 TV 앞에 놔뒀어요. 네, 그러니까 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책을 책상에 놔둔다라든지 침대 옆에 놔두면 읽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마찰을 줄이는 전략을 쓰는 거죠. 우리 의지를 믿지 말고요. 네, 그래서 거기 마찰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연구 결과에 6km 떨어진 헬스장에 다닌 사람은 한 달에 5번밖에 안 갔는데 8.2km 한 달에 5번 가는데 8.2km 떨어진 헬스장 다니는 사람은 월 한 번 방문한대요. 네, 그래서 2km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 거리가 위치가 우리가 가장 아주 강력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의식적인 자아는 그 거리를 마찰로 인식하지 않을지 몰라도 습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따 얘기하려다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배달의 민족을 아예 지웠어요, 제가. 배달의 민족 지워버리니까 지금 5일 동안 그래도 유혹에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네, 아니면 지우지까지 못할 것 같으면 바탕화면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어플은 제가 바탕화면에 놔뒀어요. 눈에 계속 보이게.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실제로. 더 억제하게 됐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여기 보이죠? 좋은 습관은 마찰력을 좋지 않은 습관은 마찰력을 추가하고 좋은 습관은 마찰력을 제거해야겠죠. 네, 그래서 내가 쇼핑 중독인 것 같다. 그러면 스마트폰 깊은 곳에 저장하거나 비밀번호 쳐야지만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만으로도 선생님들이 훨씬 더 네, 유혹에서 벗어나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세 번째 습관 설계는요. 네, 저 일부러 지금 운석을 해제했습니다. 네, 막아놨습니다. 중간에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상황 신호인데요. 나만의 신호를 발견해라라는 내용인데요. 신호란 얘기가 습관과 관련된 책을 보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라고 볼 수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 마찰력 전략들과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약을 먹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사례 중에 하나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잘 목욕한 사람들은 그냥 그저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동기보다 시간이라는 상황 신호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귀지적으로 살아야 될 때, 귀지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관돼야지만 그게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과 상황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또 여기서 좀 볼만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 덮어쓰기 전략이랑 바꿔쓰기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요.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덮어쓰기 전략을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이를 안 닦는 분은 없죠. 뭐 이는 다 닦을 거잖아요. 근데 이를 닦은 것 같은 기존에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습관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하게 된대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에다가 그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거. 전혀 별개의 일을 말고 같이 해도 괜찮을 만한 거. 이를 닦은 다음에 치실을 사용해야지. 이런 습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자동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팁을 주자면 이를 닦기 전에 치실을 사용하라고 하면 별로 안 한대요. 기존의 습관을 하게 한 다음에 플러스해서 해야지만 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습관을 내가 구체적으로 할 때 뭐뭐한 후에 뭐뭐 하겠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전은 당연히 기존 습관, 뭐뭐한 후에가 새로운 습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내가 훨씬 더 습관을 내가 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 바꿔치기 전략은 뭐냐면 우선 동일한 열망을 갖고 있는 행동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뭐 종이책 말고 이북 리더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겠다. 빗자루 대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겠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간식을 먹겠다. 아이스크림 대신 두유 아이스크림 먹겠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겠다. 소고기 스테이크 대신에 두부를 먹겠다. 네, 이런 거 있죠. 네. 그리고 탄산음료 꺼내기 쉬운 위치에 놓인 음료를 구입하기 열망한다면 탄산음료 대신에 생수를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바꿔치기 전략과 덮어쓰기 전략과 같은 이런 어떤 일상의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습관을 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런 것들 전략들 한번 잘 세워보세요. 네 번째 전략은요. 행동과 보상을 깊이 연결하라라는 전략인데요. 결국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보상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때 이 보상이 핵심이 기대보다 커야 되고 보상이 빨라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우자와 친밀함을 더하고 싶은 습관을 들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그냥 뽀뽀만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뽀뽀만 했었다라면 의도적으로 더 격렬한 키스를 해줘라. 그래야 그 배우자가 이 사람 나한테 뽀뽀밖에 안 했던 사람인데 더 좋은 표현을 해주네. 그런 보상 예측의 오류가 생겨서 그 배우자의 기대가 커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거를 해주면 그 상대방이 더 많이는 네, 기대를 한다, 좋은 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평소에는 이 정도밖에 뭔가 선물 안 주는데 더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면 네, 더 기대가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갑자기 이 생각을 보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저는 약간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착해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되게 상처를 받고 섭섭해하는데 네, 나쁜 남자 같은 스타일들은 그렇죠? 계속 잘 못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네, 되게 감동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제 보상은 빠를수록 좋다. 이게 보상 내재라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내재적 보상과 뭐 외부 보상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보상은 꼭 뭐 우리가 단단해진 몸 같은 내재적인 보상 말고도 뭐 예쁜 수영복 뭐 그런 것들도 외부 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 그 보상을 통한 습관 형성의 지름길은 수많은 보상에 대한 반복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록 훨씬 더 빨리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를 보면 이거는 내재적인 보상에 대한 사례인데요. 네. 대학생들 중에서 운동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 자체가 기본 좋아지는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내재적인 어떤 보상이 빠른 거잖아요.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헬스장에 오래 꾸준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느낄 수 있는 보상이니까.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벌금통 같은 거 있잖아요. 벌금 제도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어, 습관 형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력한 보상 정책이 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교육과정에서 네, 이런 벌금 제도를 옛날에는 그 벌금을 내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벌금 제도를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더 많은 선물을 주겠다라는 걸로 바꿨어요. 저도. 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간은 보상이 불확실하면 더 습관이 되는 경향들도 있대요. 네. 네, 그래서 9시부터 제가 수업이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인들의 이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그 횟수를 보니까 1인당 평균 하루 46번 정도 되는데, 그렇게 왜 스마트폰 하냐? 그 이유가 어쩌다가 좀 좋은 정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보면 맨날 뭐 연예 뉴스 보고 스포츠 뉴스 봐도 맨날 거기도 거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10분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우리의 그런 불확실한 보상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했냐? 여기에 스포츠 뉴스란을 없애버렸어요. 제 네이버에다가. 네, 계속 눌러보니까 그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책 문화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죠. 네, 교양 있는 거. 그런 것들 메뉴를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요소들도 우리가 교육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 인간이 그냥 정해져 있는 규칙보다 주사위로 점수가 결정될 때 더 진지하고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네, 불확실성한 보상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상에 대한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은 결국 보상 없이도 작동하는 게 습관이죠. 네.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 주면 좋고, 나중에는 보상 없이도 되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런 게 바로 네 번째 습관 설계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한번 지금 고민을 많이 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하라라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법은 언제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마법이 시작이 되려면 우선 언젠가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시점이 되면 그게 제2의 천성이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거에 대한 다양한 그 연구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21일, 66일 이런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쵸? 한 10년 전에는 뭐 21일만 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자기계발 책에 엄청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맥스웰 몰츠라는 자기계발 전문가가 성형수술 마친 환자가 새로운 외모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측한 결과래요. 그러니까 21일이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66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연구가 되어 있는 거긴 한데, 이건 외부적인 힘이 없이 오로지 자신의 끈기와 노력, 그러니까 의식적인 자아로 진행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의 어떤 작동 원리랑 조금 안 맞는 거에 대한 법칙인 거죠. 그리고 뭐 캐나다 뭐 헌혈자 시험에서는 뭐 40일이라는 결과도 있대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습관에 대한 연구들은 다 상황과 측정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뭐 신뢰할 만한 숫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저자가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이 그 어토믹 헤빗을 쓴 사람은 1보다 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건 여기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어떤 일을 두 번째 할 때, 세 번째 할 때는 어때요? 처음 할 때보다는 시간과 정신적인 노력이 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여기서부터 많이 막혀요. 저는 사실 어떤 일을 잘 하시는 분과 아닌 사람은 이거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네. 저도 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그 스스로 되게 실망하세요. 교육을 들을 때. 이렇게 잘 안 돼요. 저 기계치인가 봐요. 네. 저 언제 늘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생각 안 하시는 게 결국 내가 성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너무 감사한 습관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일을 항상 실패를 했을 때 실패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뭐 이런 생각만 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네.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내가 지금 힘든 건 너무 당연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가져요. 네. 어느 순간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걸 믿으시고 좋은 습관을 향하는 행동을 그냥 반복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반복한다. 그냥 반복을 하면 행동이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동화를 만들고. 네. 그래서 행동이 행동을 낳고 반복은 또 다른 반복을 낳기 때문에 그저 계속하기만 하면 더 쉬워진다. 네. 물론 당연히 의식적인 자아도 중요하죠.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는 꾸준히 그냥 반복하는 거, 다양한 신호들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사례 중에 하나가 세로문연 그 헬스장에서 94명을 3개월 동안 추적을 했더니 이 중에서 29%만 3개월 내내 평균 3회 이상 헬스장을 이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물론 운동을 한 거 좋지만 그것만의 효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든지 통제력이 강해졌다라는 그런
응답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다른 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내가 반복이 정답이란 태도 역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 반복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반복할 때 역시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는 반복도 하셔야겠죠. 그냥 기계적인 반복만 하시면 안 되죠. 더 나아지려는 생각은 가지셔야겠죠. 네. 그리고 그 반복이 만들어졌을 때 그 나머지는 그 여유를 갖고 더 중요한 일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것까지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5가지 법칙.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는 거. 두 번째 마찰력을 배치하는 거. 세 번째 신호를 발견시키는 거. 행동과 보상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 이 5가지가 결국 습관의 핵심, 설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에 있는 주제를 뭐라고 생각해 봤냐면 결국 습관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아니라 비의식적인 자아의 도움으로 5가지 습관 설계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그냥 반복적으로 지속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늘 그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거라고 봤어요. 네.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는 명백하다. 특별한 계획이나 심사숙고 없이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때 습관은 형성된다. 네, 상황에 통제권을 넘겨주면 행동은 신호에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마찰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제거하면 좋은 습관은 촉진되고 나쁜 습관은 억제된다. 이것이 방치된 우리 43%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습관 설계 법칙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 이 힘이 올라타 당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리고 습관으로 완성된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의지 박약과 노력 만능이라는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단 하나의 과학이다. 네,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서민들을 위해서 한번 이 책에 있는 핵심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마 제 내용을 듣고 읽으시면 쏙쏙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상황 봐가지고 다른 책들도 한번 알려드려 볼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지금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리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